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컨디션도 습관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츠카 구니야키 지음, 황세정 옮김, 예담 아카이브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컨디션이 문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도 나만 피곤한가요? 시간의학을 알면 내 몸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징이 왜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습적인 시차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시차증이 생기는가? 그것은 생체 시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준이 생체 시계, 생체 리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수면법, 식사법, 운동법 등 다양한 컨디션 조절의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문부터 읽어볼게요. 생체 시계를 활용한 시간의학. 뇌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50개. 198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신경생리학자 벤저민 리벳은 인간의 심리와 뇌의 작용을 조사하는 실험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의식하기 훨씬 이전부터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이 자발적으로 생각한 행위가 실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험자의 눈앞에 케이크를 두고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사하는 실험을 해봤다. 그 결과 피험자가 망설이다가 결국 케이크를 먹어버린 상황에서 먹겠다고 결정한 순간보다 8초나 먼저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결심하기 전에 뇌가 먼저 케이크를 먹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행동하기 0.3초 전 뇌의 운동 피질에 손을 뻗어라 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는 마치 인간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손오공처럼 우리의 행동은 전부 신의 뜻인 걸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실 우리 생명에는 광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며 여기서 여러 일을 결정하고 있다. 1초 동안 인간의 뇌는 얼마만큼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을까?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시각이다. 시각은 1초에 1000만 개가 넘는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있다. 청각은 100만 개, 촉각은 4, 5만 개, 후각과 미각이 받아들이는 신호는 수천 개에 달한다. 초당 약 1100만 개의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있는 셈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호는 많아봤자 50개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신호는 뇌의 무의식 상자 속에 저장된다.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우리는 무의식 상자에 들어있는 다량의 신호를 이용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 왔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로 눈길을 돌리고 들리지 않는 세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신호는 50개, 몇 개 중에서냐면요 1100만 개 중에서요 초당. 그러면 나머지는 무의식으로 직접 저장이 된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아래아식에 직접 저장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지식은 생체 시계와 뇌의 기능적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지구에 생명이 태어난 후 약 38억 년이 지나자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고,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동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 아시아, 유럽, 호주, 미국 등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적응력이다. 인간은 기압이 낮고 산소가 적은 고지대나 극한의 추위와 백야,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북극권에도 자리를 잡았으며 이제는 화성마저 노리고 있다. 인간은 뇌의 크기를 키워 지적 능력을 획득했고, 이에 따라 뛰어난 적응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지적 능력은 뇌의 시상하부의 시교차 상액에 있는 생체 시계와 1000억 개에 달하는 뇌신경 세포 사이에서 기능적인 연결망을 만들어냈고,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을 재조정하는 뇌의 기능적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기능적 네트워크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신체 내부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두정엽, 그러한 정보를 정리해서 결단을 내리는 전두엽,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측두엽에서 일어나는 광역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말한다. 위의 세 영역이 포함된 심피질은 정보나 자율신경, 호르몬의 작용을 증폭시키는 구피질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기쁨이나 충실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두정엽의 관찰력, 전두엽의 가치 판단력, 측두엽의 기억력을 구사해 새로운 환경에 응답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껏 인류는 이 같은 방식으로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고 1900년 이후 더욱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밀도가 높은 망원경이 개발되어 우주 끝에 있는 거시 세계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분자 현미경을 이용해 분자, 원자, 전자, 쿼크 같은 미시 세계 또한 볼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된 거시 세계는 망원경이 아닌 뇌에도 존재한다. 다른 사람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변화하는 뇌의 움직임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뇌의 광역 네트워크의 발견이 바로 거시세계다. 뇌의 행동이 가시화되면 갑자기 신경 악교세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뉴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낮에만 주인공이었고 밤에는 신경 악교세포가 뇌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제1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부분 읽어봐야겠네요. 다음으로 새롭게 알게 된 미시세계의 대표는 정크 DNA의 발견이다. 우선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의 생명 활동을 결정한 것은 유전자가 아니다. 여기서 유전자는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DNA를 말한다. 인간 게놈을 해석한 결과 유전자는 고작 1에서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머지 98%의 DNA는 아무런 유전 정보도 없는 잡동사니에 불과해 정크 DNA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유전자 수가 선형 동물인 선충과 거의 다를 바 없으며 생물이 고등해질수록 늘어나는 것은 정크 DNA이고 사람의 뛰어난 능력과 다양성은 유전자 수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정크 DNA가 유전자에 작용함으로써 여러 생명 활동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잡동사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정크 DNA는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충돌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암 발병을 예방하고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과제에 유전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양이나 모습을 바꾼다. 그리고 올바른 식사나 운동, 수면의 도움을 받아 부모에게 물려받은 고유의 유전자를 새로운 DNA로 변모시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고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게놈의 세계도 태생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생체 시계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신경 악요세포, 정크 DNA에 주목하는 동시에 직장인이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낼 수 있는 비결 등을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요즘 30여 년에 걸쳐 획득해온 생체 시계의 능력이 광환경의 변화나 사람 사이에 복잡해진 커뮤니케이션 또는 초고령 사회의 심각화로 인해 충분히 발휘되기가 힘들어졌다. 생체시계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현대사회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과학 분야가 더 넓은 범위까지 발전함에 따라 수면과 식사, 그리고 운동이라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 흐트러진 생체 시계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상생활에서 생체 시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설명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자. 자, 그러면 일단 신경악교 세포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시간을 판단하는 페이스메이커 세포, 뉴런과 신경악교 세포. 최근 20년간 생체시계 관련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삶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 관련 과학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생체시계에는 중추시계와 말초시계가 있다. 뇌 속에 있는 중추시계는 몸속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말초시계로 진영을 내린 후 우리의 몸과 마음, 재능의 에너지 균형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 여기서 중추시계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고 말초시계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인 셈이다.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세포를 원활히 조장할 수 있고 효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생체시계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 등 시간이 주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몸과 마음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종하고 동시에 예기치 못한 자연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해왔다. 인류가 지구상에 그들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어디까지나 생체 시기가 지닌 적응력 덕분이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생체 시계 속 세포 가운데 뉴런이 시간을 인식한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2017년에 다른 시계 세포를 발견하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뉴런에 존재하는 시간 인식 유전자가 페이스메이커로 작용하는 것은 오직 낮 시간대뿐이었고 밤 시간대에는 별 악요세포라 불리는 신경악요세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별 악요세포와 뉴런은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으며 각자가 활동하는 시간대를 낮과 밤으로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제2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효율을 높이려면 낮뿐만 아니라 밤도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밤의 시계 유전자 역할을 주로 별 악요 세포가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직장인이 성공하려면 뉴런보다 신경 악요 세포에 끼치는 영향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효율을 향상하는 주인공이 어째서 뉴런이 아니라 신경 악요 세포일까? 그것은 신경 악요 세포가 신경계에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뉴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고속 연락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대량의 명령을 뇌신경으로 보내고 이를 취합해 하나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능력은 뉴런보다 별악교 세포를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신경악교 세포는 생체 시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크게 관여하고 있다.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깊은 수면 상태인 서파 수면에 빠져들게 하는 것,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것,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 것, 전부 신경악교세포가 하는 일이다. 신경악교세포와 수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일단은 뉴런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신경악교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시간을 인식하는 시계가 있다. 우리 몸속에 시계가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계는 일종의 비유다. 실제로 1972년에 뇌의 시상하부에서 발견된 특정 부위를 지칭하며 우리는 이를 생체시계라고 부른다. 생체시계 속에 있는 시계세포가 24시간을 주기로 규칙적인 시간을 각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체 리듬이다. 생체시계가 시간을 인식하는 원리나 구조는 생물의 종에 상관없이 보편적이며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거의 비슷하게 시간 정보를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계 기능이 없는 생물은 자손을 남기지 못해 진화 과정에서 도태했다는 것이다. 약 5억 년 전인 캄브리아기 이전부터 모든 생물은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생체 리듬이란 30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기 위해 터득해온 생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 몸에는 배꼽시계라는 또 다른 시계가 있다. 배꼽시계는 생체 시계와는 별도로 작용한다. 그리고 뇌의 생체 시계가 보내는 지령보다도 강력하다. 몸속 말초시계의 리듬은 명암 조건과는 상관없이 배꼽시계에 맞춰 시간을 인식한다. 평소 같으면 뇌의 통제를 받는 체온이나 운동, 심지어 맥박수의 리듬까지도 배꼽시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버린다. 왜 배꼽시계의 힘이 생체시계보다 강력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에는 생체 리듬과 상관없이 먹을 것이 있을 때 먹는 능력이 생존에 필요했다. 생체 리듬에 맞춰 식사를 해야 한다는 느긋한 소리를 했다가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체 시계와 배꼽 시계만으로 충분할까? 사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계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마음의 시계다. 우리 몸에는 10초 후나 60초 후 또는 6시간 후나 8시간 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출장을 가야 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자라고 생각한 후에 알람을 설정하고 잠들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알람을 맞춰둔 시각보다 몇 분 일찍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시계가 무의식 쪽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빙하기 시절 사람은 잠자는 사이에 매머드로부터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마주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인 마음의 시계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또한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을 미리 알아차림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왔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시공간을 오갈 수 있는 것도 마음의 시계 덕분이다. 우리는
캐나다에 있는가 싶다가도 금세 교토에서 놀 수 있다. 세상을 떠난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먼 미래에 사는 미지의 인물과 만날 수도 있다. 마치 초고속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이동하는 것이다. 과거를 여행하며 옛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 과거를 재구축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머릿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지나해 왔다. 일단 신체에 존재하는 세 개의 시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상 하부에서 발견된 이제 시계인데 이걸 보통 중추시계라고 할 거고요. 배꼽 시계와 연결된 신체 전반에 전부 있는 시계, 이것을 말초 시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시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초 시계와 중추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신체를 연주하는 중추 시계와 말초 시계. 시계 유전자가 발견되자 전 세계 학자들은 생체 시계가 시상 하부의 식교차 상액이 아닌 다른 부위에도 있는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우리 몸 곳곳에서 수많은 시계 유전자가 발견된 것이다. 뇌의 생체 시계 속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간, 췌장, 신장, 그리고 피부와 모발, 구강 내 점막에 이르기까지 수십 조에 달하는 몸속 세포에 시간을 인식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날에는 중추 시계를 지휘자, 말초 시계를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와 같은 연주자로 본다. 오케스트라처럼 몸속에 있는 시계를 생명의 약동이라는 제목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에 뇌에 있는 것은 중추 시계, 세포에 있는 것은 말초 시계라 부르겠다. 이 중추 시계와 말초 시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두 시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시간을 맞추는가에 대해서 태양광으로 시각을 맞추는 중추 시계라고 하고 있고 식사로 시각을 맞추는 말초 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있는 부분인 중추 시계는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광을 언제 쬐느냐에 따라 그때부터 시간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몸에 퍼져 있는 온몸의 세포에 있는 말초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꼽 시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사로 시각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강은 시계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 라는 꼭지 읽어볼게요. 시간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생물은 쉽게 병이 걸린다. 여러 개의 시계 유전자 가운데 하나를 제거한 실험용 쥐는 생후 11주까지 눈에 띌 만한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차츰 성장하면서 백내장, 근육량 감소, 골다공증, 자율신경 저하, 호르몬의 불균형, 면역력 저하 등이 일반주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실험용 쥐는 노화가 몇 배나 빠르게 진행됐고 원래대로라면 적어도 2년은 살았어야 하지만 2달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시계 유전자를 제거한 쥐에게 방사선을 쐈더니 정상적인 쥐보다 암 발병률이 높아졌고 진행 속도 또한 빨라져 조기에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를 통해 시계 유전자가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 실험에서 봤듯이 시계 유전자 변이를 가진 쥐는 생체 리듬에 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짧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시계 유전자 변이가 없는 건강한 쥐의 뇌에 있는 중추 시계를 이식하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해 봤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생체 리듬을 회복했고 다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시계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추적해 당뇨병이나 암 등의 발병 빈도를 연구하는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와 다를 바 없었다. 시계 유전자의 변이가 없더라도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로 리듬이 장기간 흐트러지면 당뇨병이나 암이 발병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근무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2배,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약 3배나 높았다. 불규칙한 근무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다. 태양이 있기에 밝은 빛과 따뜻한 날씨를 누릴 수 있지만 한낮에 내리쬐는 햇빛 속 자외선은 세포의 유전자를 공격한다. 유전자의 본체인 DNA는 세포 하나당 하루에 50만 번이나 손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외선에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암에 걸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암을 미연에 방지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속에는 DNA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자동으로 복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는 시계 유전자의 보호를 받는 세포주기라는 시스템이다. 세포주기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 2개로 늘어나는 일련의 시간을 말한다. 세포 분열은 24시간 주기로 반복해서 발생한다. 분열 과정 중에 시계 유전자가 손상을 발견하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대부분의 DNA는 회복되지만 간혹 복구하지 못한 경우에 이것이 암세포의 씨앗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이곳에서 싹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싹이 자랐다고 해서 곧바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면역작용을 사용해 우리가 그 싹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리듬으로 시계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암을 예방하는 세포주기의 시스템에 혼란이 생겨 암의 씨앗이 남게 된다. 게다가 생체 시계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저하돼 리듬이 망가진다. 그 결과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암에 걸리기 쉬워지는 이유이다.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시차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밤에도 꺼지지 않는 인공 조명 때문에, 그러니까 중추시계하고 말초시계 중에 중추시계는 햇빛과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밤에도 빛이 계속 있으니까 중추시계가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원래 인간 몸의 시계는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쯤으로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생물이 지구에서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전주기가 끊임없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주기에 걸맞게 시간의 여유를 둬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체가 이 자전주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의 여유를 뒀어야 되는데 그게 플러스 1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25시간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1시간씩 시간이 피트가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현대인들이 생활 습관 자체가 저녁 때 무엇인가 활발하게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인공 조명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왜 아까 중추시계 말고 말초시계 같은 경우에는 배꼽시계하고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하고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야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밤에 밥을 먹어버리면 이번에는 말초 시계가 또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가지고 태어난 시계의 길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도 그렇고 생체 시계가 흐트러진 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상시 시차증을 겪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탠퍼드의식 최고의 피로회복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수면 시간이 짧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뇌의 상태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뇌가 뇌진탕 상태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면증에 걸리면은요,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는 시차증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차증을 겪으니까 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면 우리는 다음날 또 뇌진탄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더해지면서 사실은 현대인들은 정상 컨디션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 몸과 마음이 맑고 건강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마음, 두뇌의 능력을 더 키우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만 되찾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런 힌트를 얻었는데요. 이 책 속에 보면 오늘 이야기했었던 중요한 언급들이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생체 리듬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경 악요세포나 뉴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그렇고 또 시차증 그리고 이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기 위한 식사법, 운동법, 수면법 그 외에도 다양한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생체 시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기억해 두시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